안녕하세요. 이승원의 시선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슈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을 찾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언론 발표를 통해서 양국 간에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와 맥락이 있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만나?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셔틀 외교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셔틀 외교가 안착되는구나. 여러 가지 시선과 해석 혹은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한국에서 뉴스가 되는 게 이렇게 뭐랄까요, 정상회담 하는 당일날 뭘 먹었다, 뭐 무슨 공연을 봤다, 뭐 네. 이런 어떤 이벤트 내지는 재밌었던 포인트들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정작 좀 냉철하게 뭐 분석을 한다든지 좀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숙성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정상회담 이후에 좀 이런 것들을 복귀하면서 평가하는 작업이 우리도 좀 사실 많아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네. 일단 다카이치 총리, 이재명 대통령 4번 만났습니다. 네. 한 번은 그냥 환담이었으니까 양자 그 정상회담은 이제 3번이 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하나로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이제 셔틀 외교의 완전 정착이다. 물론 이제 셔틀 외교 자체는 그 2023년 정도부터 이제 뭐 그때 이제 키시다 윤석열 이러면서 네. 시작은 됐지만 뭐 제가 저간의 여러 사정으로 원 사이클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셔틀이라는 게 한 번 가고 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고 한국엔 이재명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됐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떤 대일 일본에 대한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본에서 뉴스가 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일본 보수 언론에서 특히 그렇게 계속 부추겼죠. 네네. 보수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쉽지 않다 하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이시바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3번 만났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불식이 됐습니다만 네. 아쉽게도 이시바 총리도 단명하면서 사실 이제 그 9월달에 한국 온 거는 졸업여행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네. 야, 여자 아베 등장으로 이제 한일 관계 파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 10월 30일 날 경주 에이펙에서 처음 상견례 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분위기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남이 시작돼서 사실 1월달 나라 회담이 셔틀 외교의 어떤 네. 시작이고 원 사이클 돌아서 이번에 안동의 답방이 이제 네. 형식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셔틀 외교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형식적인 측면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도 의미가 있는 게 양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자신의 고향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는 거죠. 본인의 어떤 개인사와 서사를 결합시켜서 외교에 그리고 또 지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양쪽이 또 공통 과제에 대한 대응도 되고 해서 내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형식과 내용이 다 이제 셔틀 외교의 완전한 정착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외교라는 게 말하여지는 거 빼고 사실 대부분이 이제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말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고 어디 갔냐, 왜 갔냐, 언제 갔냐, 뭐 먹었냐, 무슨 색깔 뭐 했냐, 의자는 어떻게 배치했냐,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인데 어쨌든 셔틀 외교를 이제 원사이클 진행하면서 뭔가 안착되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항상 외교라는 거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일방적으로 얻을 수도 없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얻은 성과 혹은 한일 양국이 얻은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사실 이제 회담 중간에 또는 회담 직후에 뭐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형식은 100점, 내용은 50점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차이가 큰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어제도 그렇고 일본 측의 이 실무를 준비했던 분들도 일본 분들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찬찬히 뜯어보면 네. 지난 나라 회담과 이번 안동 회담이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찬찬히 뜯어보면 그래도 나름 진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네. 이 자리에서 내용 80점으로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급격히 네. 상승? 네네. 이게 왜냐하면 네. 일단 뉴스에 보도된 걸 보면 이 1월달 나라 회담하고 5월달 안동 회담하고 양국의 정상이 이야기하는 그 의제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네 가지죠. 네. 경제 에너지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사 또는 인도주의에 관한 네.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 안전 민생 네. 이렇게 네 가지인데 네. 예를 들어서 경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 협력을 하겠다는 건 나라 때도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단 3월달에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걸 좀 더 진화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좀 덧붙여졌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은 사실 1월달에는 없었는데, 네. 요게 이제 안동 회담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LNG 원유 관련해서 네. 수합도 하고 뭐 수급 협력 이런 거 하겠다. 요게 이제 중동 에너지 위기의 대응 전략이죠. 요게 하나 새로운 거고. 네. 그다음에 나라 회담에서는 이제 경제안보 분야, 첨단 기술 분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AI, 우주 탐사, 바이오 뭐 이렇게 언급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 안보를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 요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2 그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네. 안보 정책 협의하기로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좀 진전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다음에 급을 올렸으니까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한미일 협력은 물론 이제 한중일 협력도 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일본은 나라 때 한중일 언급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한미일 플러스 인도태평양, 우리는 한미일과 한중일 이렇게 이런 온도차가 약간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세 탄광 유해 발굴 관련해서는 네. 나라 때는 뭐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뭐 구체적인 절차 방법 합의를 완료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거든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진전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일본 측의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좀 들어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왜냐하면 이유죠? 유해를 발굴했는데 지금 이제 뼈 조각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4군지 5군지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이게 DNA를 추출해 가지고 뭐 검사를 하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좀 복잡한데 한일이 그 방법이 좀 다른가 봐요. 그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방법이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뭘 추출해서 어떻게 검사하고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걸 조율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시작된다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네. 그 조율이 이제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네. 디테일을 아니까 네. 그러면 평가할 만하다. 이 밑에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초국가 사기 범죄 대응하겠다. 이거 네. 나라 네. 때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있었는데 뭐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경찰청 간에 이제 저 공조하는 것들을 이제 그동안 다 갖추고 해서 사실 크게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면은 딱히 없지만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챙기기 시작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좀 어려웠던 게 중동 사태가 급진전 되기도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뭔가를 준비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게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고. 네. 근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19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랑 회담하고 20일 날 아침에 떠났어요. 네. 왜냐하면 20일 날 오후에 당수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일 날 오후에 보니까 일본 텔레비에 오후에 국회 출석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한국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분이. 네. 네.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도 사실 이건 무리해서 일정을 맞춘 거고 굉장히 근데 짧게. 이걸 또 미루다 보면은 또 이게 언제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네네네, 결국에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셔틀 셔틀 외교 외교의 형식이라는 걸 네네. 굉장히 좀 맞추려고 노력한 측면은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공동 언론 발표를 보면 뭐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된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또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공급망 협력 그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우리 언론도 사실 에너지 분야 외에는 다른 걸 거의 보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가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테일들이 잘 전달이 국민들한테 안 된다라는 게 약간 좀 아쉬운데 저번에 제가 궁금했던 건 3월에 체결됐다고 하는 그 LNG 수급 협력 협약서 그건 있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수합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미 이제 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이미 그때 좀 나온 얘기가 아니었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게 시작이었고 스와프는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코가스라고 하고 일본은 제라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협력을 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한일이 협력하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테마 중에 항상 1번으로 오르는 게 바로 그 에너지 공급망 협력이었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좀 강한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서로 이게 상호 좀 달라야지 보완 효과가 있는데 한국은 원유를 석유 제품으로 정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게 능력 캐파가 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국내에서 다 이 소비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수출을 이제 또 하죠. 반면에 일본은 한 15년 정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캐파 능력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도 그 나프타 부족 때문에 굉장히 일본이 지금 힘들어하고 네네. 있고 네. 과자 봉지도 지금 인쇄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 염료를 구하는데 이제 그렇군요. 나프타가 네.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원유 비축량은 우리보다 또 큽니다. 상당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양쪽이 강한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했던 것들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한국이 원유에 있어서 단기 수급 차질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스왑을 할 수 있겠죠. 일본이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네. 여유가 있을 때 갚으면 되고 네. 또 예컨대 일본이 어떤 뭐 정제 예컨대 항공유나 나프타 같은데 수급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한국이 일본의 원유를 받아가지고 정제 가공해서 뭐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NG 같은 경우에 중국이 세계 1위지만 한국, 일본이 세계 2, 3위 이렇게 되는데 기업으로 따지면 한국이 1, 2위입니다. 코가스가 세계 1위고 제라가 세계 2위예요. 중국은 약간 몇 개 회사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 두 회사가 경합을 하다 보니까 입찰가를 계속 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 일본이 그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 서로 협력하면 굉장히 바게닝 파워를 키울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그런 걸 하자. 그리고 카고 스왑이라고 하죠. 필요한 쪽에서 조금 부족한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에 넘겨주고 또 예컨대 일본에 있는 그 터미널이나 한국에 있는 터미널을 서로 이제 자국의 터미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로 겁니다. 연계해서 네. 네네네. 그 창고도 뭐 비축하는 저장고도 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번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위기는 사실 한국과 일본 동시에 똑같이 발생하는 위기잖아요. 그럼요. 네. 양쪽이 서로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 가동할 때는 어떤 때냐면 비대칭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부족하고 일본은 뭐 여유가 있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데 네. 따라서 이게 이번처럼 중동발 위기 같은 게 닥쳤을 때는 사실은 협력도 약간 한계는 있다. 네. 다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고 네. 이번에 하면서 제일 큰 의미는 이겁니다. 만약에 비대칭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양국이 서로 수출 제한 조치는 하지 말자라는 거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2019년에 있었던 수출 규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발생이 하기가 어렵다. 아마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시킨 네,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너지 공급망 이 협력은 굉장히 이제 진일보해서 다른 어떤 페이즈로 이제 옮겨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원유를 받는 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지금 심정이고 둘 다 위기인데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어쨌든 21일에 그 산업통상부에서 양기국 실장이 브리핑을 했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는 비축유 저장 시설이 크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제 능력은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협력할 경우 정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4월이 가장 좀 힘들었고 지금 좀 나아지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원유, 뭐 석유제품 스와프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넓게 봤을 때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일본도 큰 시장이고 부자 나라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싶었는데 예를 들면 CPTPP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참 오랫동안 얘기하고 무슨 곰국도 아니고 계속 끓여 먹는 듯한 그렇죠. 이거 뭐 논의해야 돼 하는데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게 뭔지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정부도 좀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역사가 있어요. 네.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CPTPP 관련한 글을 이제 부탁을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감수하던 곳에서 요거 좀 이렇게 내용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는 CPTPP 빨리 가입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네. 정부 쪽이었는데 이거 약간 부담된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좀 정부 내 의견이 일치된 게 아니군요. 그래서 그때 알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가 CPTPP 가입에 대한 의견이 사실은 일치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제 점점점 이제 일치 쪽으로 가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CPTPP 가입하는 걸로 일단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일본은 어땠냐면 또 한국이 가입한다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 가입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회의할 때 보면 일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 우루과이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코스타리카하고 다 그 신청서 냈는데 네가 한국이 내면 10번째인가 11번째 될 거야. 순서대로 처리해야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일본이 좀 진심으로 뭔가 서포트할 마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서가 진짜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도 최근 들어서 그 자세가 완전히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순서 필요 없다. 얼마든지 순서는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우루과이하고 코스타리카고 올해부터 절차 개시하는 게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인도네시아예요. 중국은 신청서 냈는데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대만도 중국이 안 되니까 덩달아서 안 되는 걸로 됐고 우리는 지금 신청서를 안 냈습니다. 이게 왜 안 냈냐? 일본은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교수님 일단 CPTPP가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이제 TPP로 시작을 했죠.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에서 FTA 있잖아요. FTA를 확장판이다. 근데 FTA보다 훨씬 범위도 넓고 자유도 수준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진행되면서 미국이 그런데 또 탈퇴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금 이제 영국까지 가입해서 12개국 정도가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재구축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CPTPP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경제 영토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일부 있었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후쿠시마 수산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농산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하고 중국 정도가 제한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제한을 하는 나라가 없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벌써 이제 우리도 사실은 국민 여론이 좀 의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제를 던지기가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본도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힘껏 도울 텐데 그렇죠. 만약에 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그다음에 농산물도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선거하고 맞물린 상황이라서 선거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교수님 제가 그 선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게 CPTPP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까 그 글을 쓰셨는데 약간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했다고 하는 건 몇 년을 기준으로 그거는 말씀하십니까? 한 2년 전 2년 전에. 정도였죠. 네네네. 그럼 다른 이제 이전 윤석열 그렇죠. 정부 때군요. 네네네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 어떤 역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실은 FTA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스타트가 늦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경제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 있었고 일본은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서 네, 그러니까 네.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좀 성큼성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TPP 해서 다자간에 FTA를 좀 맺어보자라는 걸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 빠지면서 동력이 좀 상실되는가 했는데 그거를 일본이 차고 나가면서 이제 CPTPP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이렇게 쭉 지금 왔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RCEP에 또 가입을 했고 네. CPTPP에 가입을 했을 때 뭐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뭐 RCEP이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FTA를 맺은 효과인데 근데 사실 RCEP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좀 많아요 또. 사실상 지금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CPTPP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걱정했던 게 일본의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네. 농산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일본하고 자유무역을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여기 가입하는 순간 우리가 조금 그 좀 부담되는 거죠. 부분이 있구나 네. 이렇게 고민을 했군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싱크탱크에서 추산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포지티브한 결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산물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 좀 해결해야 될 사실은 안전의 문제라기보다 안심의 문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보수 정부였으면 오히려 더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도 다수당을 뭐 점하고 있고 하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좀 타이밍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꽤 오래전부터 이제 RCEP하고 사실은 RCEP 맞나요? RCEP. 네, 맞죠.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제 RCEP하고 CPTPP 이게 약간 경합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RCEP은 중국이 주도하고 네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약간 그 샌드위치 정도 어디 양쪽에 다 가입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맞아요. 했는데 CPTPP 그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이쪽에 힘이 빠지니까 이 경쟁 구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실상 RCEP도 뭐 크게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부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능을 안 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그걸 경제협력 체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한국말로 옮기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경제협력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상 이 이슈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면서 뭐 물품 무역, 상품 무역만을 이제 의미하지는 않죠. 투자도 들어가고요. 뭐 거기에 이제는 뭐 전자 상거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질서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CPTPP랑 그 RCEP하고 약간 경합하는 관계였다가 미국이 빠지면서 이 경쟁 구도 자체가 약간 와해가 됐고 우리 정부는 어쨌든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가입을 계속 고려는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가입하는 순간 뭐 수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부담이 있어서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최근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우위가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포지티브한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서 우리가 가입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정부에서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제가 됩니까? 봤을 때 지금 정부의 의견은 일치가 됐습니다. 됐어요? 가입하는 쪽으로. 다만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타이밍을 겁니다. 보고 있다. 이걸 하면 우리한테 이익이라는 거죠, 교수님. 지금 사실 여러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은 유럽대로 분절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70에서 80% 나오니까 결국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특히 수출 그러면은 기반이면 그렇죠. 그럼 네.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CPTPP도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큰 시장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안보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아베 정부부터 이미 틀을 다 마련하긴 했는데 이 무기 수출에 어떤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점점 풀면서 이번에 거의 다 완전히 풀려고 하는 게 예. 움직임이 보여서 주변 국가들이 조금 와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옆에 미국이 또 이런 걸 원해 왔으니까 그것은 뭐 민주당 정부 바이든 오바마 할 것 없이 일본이 뭔가 무장하는 걸 사실상 미국은 원해 왔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그런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바이든 때 엄청나게 이제 푸시를 했고 그런 맥락 같은데 일단 좀 쪼개서 질문을 드리면 일본의 그동안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잡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요거를 몇 개 쪼개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세상이 변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미중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몇 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단어들, 키워드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키워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G2, G2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다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다 끌고 왔다 이 기업인들 네. 자기 자랑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너도 대단하다, 네, 네가 최고다, 맞아요. 뭐 네. 상대방 칭찬해주고 그러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은 뭐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 두 나라가 뭐 같이 발전할 정도로 크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말고 네. 우리 양국이 뭐 말하자면 그거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을 포함한 서반구를 네. 뭐 이쪽 동쪽 지역은 중국이 세력권으로 하는 네. 그렇게 치면은 결국 이제 이거에 대한 여지를 준 건 사실 트럼프였죠. 네. 그 이른바 돈로 덕트린 주의라고 때문에. 해서. 네. 그래서 마치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관여를 좀 줄이고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다가 이번에 뭐 에어포스 원에서도 얘기하고 뭐 그랬지만은 1982년에 만들었던 대만에 대한 6가지 보장 중에 대만은 무기를 팔 때 중국과 의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균열이 갔잖아요. 그 6대 원칙에 6대 원칙에 네, 굉장히 그 하나였죠. 위반하는. 그래서 마치 이걸 모든 걸 비즈니스 거래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니까 사실 이거는 중국에게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려주는 격이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시진핑은 뭐 대만 문제에 네. 대해서 또 이 언급을 했고 이번에 강하게 얘기했죠. 네. 결국 이제 일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 가기 전에 일본에 들러서 잠깐만 얘기하고 가자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 중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성사가 안 됐죠. 지금 또 중국하고 일본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네, 중일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은 믿었던 미국도 이제는 좀 믿지 못할 것 같고 불안해. 네. 중국은 뭐 더 큰 위협이 됐고 결국 이게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네네.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흐름은 평화헌법 전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위권만 발동하도록 한 그거 자체를 바꾸자라는 여론이 더 세지고 있다고 봐야 근데 좀 됩니까? 애매한 게 네, 섞여 있는 것 개헌 같은데요. 자체는 네.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요. 네, 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잖아요. 1947년 이후에 거의 80년 가까이 바뀌지 않은 헌법이니까 지금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요.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총론은 찬성, 근데 강론은 애매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헌법 구조를 바꿔야 되냐 그러면 그건 안 바꾸는 게 낫겠다가 60%가 넘어요. 뭐 지금 빨리 해야 되냐 좀 천천히 해야 되냐 천천히 하는 게 낫겠다가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강론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인 여론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엄청 느끼고 있고 중국에 대한 그런 반중 감정이 결국엔 다카이치가 이번 중요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게 한 네, 가장 네. 중요한 원인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뭐 군비 네네. 그러니까 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고 표현하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관련된 것들을 빨리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뭐 GDP 2배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안보 뭐 네. GDP 그것도 그렇고 뭐 안보 3문서 개정해가지고 사실 일본도 비핵화가 이제 뭐 제조하지 않겠다, 뭐 반입하지 않겠다, 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반입은 조금 뭐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무기 수출 오유형이 철폐가 네. 됐습니다. 네, 이게 네. 뭐냐면 1967년에 이제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죠. 네. 사토 다이사크 잠시만요. 예. 1967년에 사토 에이사크가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거를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공산권에는 팔지 않겠다. 네. 유엔 결의를 통해서 무기 수출 금지된 곳에 팔지 않겠다. 분쟁 중인 나라에 팔지 않겠다 이랬는데 이게 1976년쯤 되면은 미키타케오 내각에서 아예 그냥 뭐 3원칙이고 뭐가 아예 안 팔겠다. 일본은 무기라는 것 자체를 아예 외국에 팔지 않겠다 했어요. 무기 수출 금지가 됐죠.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2014년에 아베 총리 일 때 사실 이게 좀 풀렸습니다. 네. 무기 수출을 풀고 남겨놓은 게 뭐냐면 이 완성품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덕트 전투기나 뭐 전차 같은 거 이거를 비살상 무기는 5유형에 한해서 뭐죠? 뭐 갑자기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감시나 네네네. 정찰이나 구조 재난 이런 것들. 무기 완성품은 이제 5유형에 관해서만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 네.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해인데 소해가 이제 기뢰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비살상 영역에만 사실은 무기 완성품 수출하는 게 5유형이었는데 네. 이번에 4월 21일 날 다카이치가 이거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17개 국가, 미국, 영국, 인도, 호주, 뭐 필리핀 이런 17개 국가에 무기를 완전히 수출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보고 나서 일본 텔레비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한국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있어요. 한국은 정상회담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일본은 정상회담 그 이후에 플러스된 뉴스가 한국과 방산 협력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국과 뭐 안보 협력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뭐가 어려울까? 한계가 뭘까? 이런 분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네.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한일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바라보는 약간 동상이몽이 있어요. 예, 한국은 일본을 볼 때 경제 협력을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볼 때 안보 협력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분석을 하는데 한국이 지금 방산 산업이 엄청나다. 네. 2025년 기준 수출 세계 4위입니다. 24년에 8위였는데 이렇게 뛰어 올랐어요. 4위로. 네. 그 스톡홀름 보고서에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위산업 100대 기업 안에 뭐 한화, LIG 넥스원, 그다음에 뭐 현대, 롯템, 카이 다 들어가거든요. 일본은 우리에 비하면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0대 기업 들어가는 게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이와사키 중공업인데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 스스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스스로 이거 올가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발전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죠. 네, 엄청 자제해 와서 그렇지. 그렇죠. 사실 마음 먹으면 또 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산이라는 게 네. 사실은 제대로 생산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려서 마음을 먹어도 아마 시간은 걸릴 겁니다. 걸리겠죠. 네네. 다만 지금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상 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K9 자주포, K2 전차, 뭐 천궁, 현무, 미사일 이런 거. 반면에 일본은 잠수함하고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완성품은 못 만들죠. 네, 금지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부품은 굉장히 뛰어난데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강점이 다른 거죠. 한국은 육군에, 일본은 해군, 공군 전력에 힘이 되니까 두 개를 좀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다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 생각이고 네. 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그러면 협력을 뭐 방산 협력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지만 우선 안보 협력부터 하나씩 해보자.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하고 있죠. 이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그리고 나서 지금 일본이 하고 싶어하는 게 악사라고 해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이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군과 자위대 사이에 뭐 탄약이나 물자를 서로 뭐 부족한 좀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쪽에 좀 서로 이렇게 뭐 스왑을 해주는 뭐 이렇게 빌려주고 돌려받고 뭐 이런 걸 하자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미국이 이제 팔비틀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있어요. 2015년에 위안부 합의도 그랬고 그랬죠. 2016년 지소미아도 그렇고 그때 오바마 정부 계속 오바마 정부 푸시했죠. 때 푸시를 네네. 하니까 한국도 일본도 썩 내키진 않지만 특히 한국은 뭐 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019년 수출 규제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냐면 야 이러면 지소미아 파기할 거야. 그랬죠. 네. 근데 결국 파기를 못한 게 미국이 굉장히 화를 냈죠. 네네. 야 이거 배고프다고 소자가 먹을 거야? 화난다고 이거저거 다 그만둘 거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 정도 카드라는 거예요. 반증이.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지라는 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일본과 지소미아 뭐 이거 기분 나쁘면 근데 물론 이제 수출 규제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네네. 하여튼 그 지소미아가 아주 탄탄한 안보 협력이 되긴 좀 어렵고 악사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같은 경우도 일본은 좀 굉장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 우리도 2013년인가요? 그 남수단에서 네네. 우리 한국군이 탄약이 부족해서 일본에서 이 유엔 통해서 좀 빌렸어요. 그때 국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협력을 해서 그런 걸 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반감,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의 부활 아니냐, 뭐 이런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보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네네. 일본은 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좀 꺼려하는, 좀 힘들어하는.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요즘 우리 국내 언론을 보면 뭐 군국주의의 부활 아니냐, 일본이 방위비를 엄청나게 늘린다고 하고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1%를 GDP 2%까지 늘리는데 그 시기도 또 앞당겼다. 그래서 쟤네들 무장해가지고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우리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국제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얼마 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네.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G2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에서 같이 발전하는 네. 뭐 그런 그림 또는 미국은 쇠퇴하지만 중국은 떠오르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2년 전에 그랬다 뭐 이렇게 네. 당신은 훌륭한 리더야라고 하면서 전임 정권을 좀 이렇게 까면서 그냥 약간 인정하는 듯한 이런 것도 문제가 됐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1982년 레이건 정부 때 이제 6대 보장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기 판매 종료 시기는 뭐 설정하지 않는다. 뭐 양안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뭐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다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에 미국이 무기를 팔 때 중국하고 뭐 의논하지 않는다, 상의하지 않는다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약간 거래적인 어떤 그런 카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그 틈을 보여줬다는 거죠. 균열이 가해졌죠. 미국 언론에서 아주 난리가 그렇습니다. 났었죠. 네. 결국에는 이제 결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돈로주의라고 하는 그 아메리카 대륙과 서반구에만 어떤 세력권을 유지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 무심한 그렇게 하는 어떤 그게 이제 동아시아 측면에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약간 발을 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틈을 타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일본의 불안감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그 미중 정상회담을 보고 우리 뉴스의 분석 톤과 일본의 분석 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일본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걸 거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진핑 주석이 이 중국의 어떤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대만 또는 대만 통일을 아마 2017년 정도까지는 어떤 그런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형태로 뭔가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2017년에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그 당대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걸 유지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게 대만 유사가 지금 일본 유사라고 다카시 총리가 이야기한 상태잖아요. 네, 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과연 미국이 해구산, 안보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일본은 일본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냐라는 말하자면 좀 불안을 좀 이렇게 조장하는 듯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유럽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GCAP라고 있어요. 네. 차세대 전투기죠. 6세대 전투기인데 이거를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같이 지금 네네. 만들고 공동 있습니다. 개발한다는 아 그다음에, 이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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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무기 수출 금지를 해금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사실 1976년 이후에 지금까지 무기 수출을 못하다가 물론 이제 아베 총리 때 5가지 유형의 완성품 수출 금지한다 정도만 빼고 다 풀긴 했는데 네, 네. 이 다카치 총리 와서 그 5가지 유형조차도 다 풀어버렸어요. 이제는 무기 수출을 파이널 프로덕트 할 수 있는데 17개 국가하고 지금 맺었습니다. 미국, 영국, 인도, 뭐 필리핀 이런 국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역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하고도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인데 이번에 제가 마침 그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측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이거 별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소미아 때도 우리 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일본 측에서는 이거 좀 하자 약간 이런 입장인데 요 그 간극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일본 경제를 주로 보다 보니까 네네. 한일 경제 협력할 수 있는 테마 뭐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는 답 중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일단 한일 경제 협력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일한 경제 협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 협력을 우리는 양자 관계로 보죠. 네. 일본은 양자 관계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 일한 경제 협력은 한국을 얼마를 이번에는 뭘 도와줘야 돼?로 일단 받아들이고 협력으로 하면 다자 협력 안에서 일한 협력을 위치를 시키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좀 안 잡히는데요. 그 도와준다라는 개념도 조금 안 잡히고요. 그 설명 좀 드리면요. 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일 경제 협력은 주로 일본이 한국에 N차관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랬죠. 그게 네. 90년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90년 이후가 되면 일본이 한국에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게 경제 협력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 통화 수합을 통해서 금융 지원 뭐 이걸 해주는 게 협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정도까지 사실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또 지원해줘야 돼. 뭘 지원해줘야 돼. 아. 이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0년대가 되면서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운동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얘기하면 일본은 아직까지 그 개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안하는 의제들이 대부분 또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입니다. 네, 그쪽에서 약간 우위가 있고. 통화 수합 늘리자 하면 네. 일본은 사실 우리랑 통화 수합 늘려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미국하고 무제한 달러 통화 수합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뭐 원엔 수합이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 우리를 또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페이버를 달라는 이야기로 자꾸 받아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경제 협력은 그런 좀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반면에 일본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안보 협력. 네. 이건 양자 관계 좀 해보고 싶어하는 게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데 이 한미일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이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한일이 싸움은 계속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면서 압력을 그렇죠. 가면서 네. 갔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 일본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고 한국도 좀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네. 중재 내지는 압박을 했고 2016년 지소미아도 그렇거든요. 네. 군사정보 공유하는 것도.
근데 벌써 지소미아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 규제할 때 우리 이거 파기할 거야라고 이렇게 쓰려고 했잖아요. 네. 물론 파기는 안 못했습니다만 했지만, 네. 결국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소미아 일본과의 지소미아라고 하는 거는 여차하면 뭐 이런 엎을 수 있는 엎을 수 하나의 있는, 카드 정도 네, 레버리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 사실 안보 협력의 그 취약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동아시아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하고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사 같이 서로 네. 한국군과 자위대가 상호 물자나 탄약을 필요할 때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요걸 맺자. 일본은 이미 여러 나라하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과 침략의 역사를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일본의 이 군국주의에 한국이 뭐 도움을 주는 듯한 이런 네, 형태가 네.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군사협력 자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반대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일본이 다시 한번 대륙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뭐 침략을 해서 뭐 식민지화하고 이럴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의지가 있느냐. 네. 저는 능력과 의지 두 개 다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아, 둘 다. 네. 물론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 일본도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방위 산업은 제조업 모든 제조업을 다 잘해야 되는. 그렇죠. 예. 총동원된 게 사실 그거거든요. 무기니까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의 그 방위 산업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고 우리의 그 지상 전력, 네. K9 자주포나 뭐 K2 전차나 뭐 현무 천국 미사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부품은 잘 만듭니다. 그런 미쓰비시 중공업, 이와사키 중공업이 전투기나 잠수함의 부품은 잘 만들지만 완성품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일본의 뭐 인구 감소라든지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뭐 산업 보면 일본이 제조업이 사실은 소재 부품 빼고 없어요. 파이널 프로덕트 중에서 우리가 일본 제품 쓸만한 거 뭐 있나요? 자동차 빼고?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대는 무조건 일본 뭐 그렇죠. 소니든 일제. 뭐든 네, 일제하면은 진짜 좋고 비싼 거 심지어 그 예전에 밥통 같은 것도 사고 막 이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요즘 그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우리 제품 좋은데 왜 일본 걸 써? 그럼요. 이렇게 되는. 아니 일본 여행 가도 사올 게 없어요. 네, 진짜 사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조업에서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뛰어나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일본은 생산이 안 되고 결국 일본의 경제 체력, 군사력 이건 봤을 때 과연 이걸 예전처럼 제2차 세계대전처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과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딱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능력을 봐야 되고 의지를 봐야 된다. 능력은 뭐 예전에는 뭐 한때 그랬지만 지금 그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설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성.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다카이치도 사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약간 이미지 쇄신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여자 아베 소리 들었고 사실 과거의 워딩들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들 했고 여전히 신사참배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워낙 일본 전체적으로 보수주의적인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은 없어도 의지는 출중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워낙 뭐 다 보수적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네. 다카이치가 어떤 사람이냐 짧게 설명드리면 아베하고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아베는 이념적인 보수 정치인이에요. 네. 외할아버지가 키시노부스케라고 해서 보수 방류의 거의 뭐 시조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헌법 개정해야 되고 헌법 구조 고쳐서 보통 국가, 정상 국가화 해야 되고 뭐 집단적 자위권 뭐 넓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 예, 그냥 확신범들. 네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자라고 그게 내가 이은 이 가업의 정치인이라는 이 업의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념적 아베가. 지향성이 굉장히 뚜렷했던 정말 보수 정치인이죠. 네. 다카이치는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 가정에서 태어났고 본인이 워낙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대학 다닐 때 헤비메탈 그룹 들어가고 드럼 치고. 뭐 오토바이 치고 전국 돌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콜로라도 그 하원 의원 그 팻 슈레더 의원 밑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는데 그 팻 슈레더 의원이 대표적인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카이치 총리 자신이 어떤 확고한 보수의 신념이나 이념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1993년에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32살에 당선 동기가 아베 당시 이제 그 중의원이었죠. 둘이 당선 동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면서 아베로부터 그런 학습된 그런 이제 이론들이죠. 후천적인. 후천적. 그러니까 아베가 모태 신앙이면 다카이치는 성인 돼서 교회 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엄청난 차이인데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다카이치는 실용주의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왜 다카이치가 그러면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고 뭐 무슨 뭐 이런 강경 발언을 했느냐? 네. 다카이치가 일본에서도 사실은 비주류의 비주류다 보니까 당내 입지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층에 소구력이 있는 발언을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정치인의 숙명이. 그렇죠. 나 좀 네.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펴주세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다카이치 전혀 다르잖아요. 많이 좀 본인이 다르긴 해요. 네.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 걱정했던 게 다케시마의 날, 네. 2월 22일 날 평상시에 다카이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카이치 총리가 야, 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을 보내? 장관급을 보내야지. 네, 왜 네. 한국 눈치를 보냐? 그런데 2월 22일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차관급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층한 저 지지층이 얼마나 그 욕을 했겠어요. 왜 말 뒤집냐? 네. 그런데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고 나서 선거에 압승하고 나서 그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이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의 심기 상하지 않게 좀 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성과를 더 내고 싶다는 네네네. 생각이 있군요. 외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자 아베 극우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한켠에 두고 네. 그럼 왜 일본 이 여자 저 다카이치 총리가 착착 이렇게 뭐 군사 대국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네. 보여주냐면 뭐 무기 수출도 뭐 해제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한도. 제가 이걸 뭐 일본을 굳이 이해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본의 상황을 조금 바라보면 이런 방향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일본은 지금 뭐 자위대라고는 하지만 그 자위대가 실전 경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제조도 반입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네. 보유도 안 되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중동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 무기 수출이 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동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 장기화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무기 제조가 국내에 반드시 항시적으로 공장이 가동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네. 그런데 무기 제조라는 게 계속 생산하면 평상시에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수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출을 하고 근데 그다음 논리가 좀 재밌는데 네. 일본은 지금까지 무기를 팔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지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무기를 팔므로써 평화를 지키도록 하겠다. 왜? 논리가 그렇게 돼요. 무기를 팔아서 네. 그쪽이 뭔가 국제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려고 하면 무기 끊을 거야. 라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논리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은 안 가지만 약간 거기서 좀 논리가 좀 어긋나네요. 비약이 어찌됐든 있네요. 그 근저에는 일본을 감싸고 있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옆에는 거대한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만 믿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꾸 각자 발 빼니까 네, 네, 각자 국방은 도생해라. 자주 뭐 자기가 그냥 합시다. 각자 도생합시다 이러면 정말 일본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모든 논의를 삭제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아마 데모도 있고 네, 뭐 네, 네.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불안감이 훨씬 크니까 음. 국내 어떤 여러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생각해야 될 시간들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불안감이 예전에 그 늘상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시 어떤 그 불안감이 이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나 과거 같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유세도 하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좀 잠식시키는 그렇죠. 그런 이게 요인 되고 있군요. 비슷한 게 원자력도 지금 그래요. 네. 일본이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이후에 네. 탈원전 기조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AI 전환을 보니까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전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엄청 필요하죠. 그럼 네. 원자력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원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 찬반 양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동 사태가 딱 터졌어요. 보니까 야, 이거 에너지 안보가 일본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된 겁니다. 중동에서 96%를 조달하거든요. 네, 네. 야,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원자력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논의할 시간이 뭐 어딨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 원자력 결정할 때 원자력위원회에서 논의하면은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막 1년, 2년 굉장히 오래 논의했는데 네. 지금은 경산성에서 결정하거든요. 네. 그냥 속전속결. 뭐 원자력 관련된 거는 무조건 추진. 일단 통과.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분위기인 거예요. 방위산업 야 무조건 통과. 지금 우리가 뭐 평화를 논하고 뭐 외교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야 돼. 자위대가 정말 자위를 할 수 있어야 되라고 그렇게 지금 논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좀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와 같은 어떤 그런 거를 쫓아가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그들 입장이 굉장히 실용적이 되고 있네요. 이 무기도 하나의 수출 상품으로 사실 보는 것이고 스스로 안보도 지키고 그런데 그 근저에는 불안감이 있다.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1967년에 사토 에사크가 비핵화 3원칙 발표하고 무기 수출 3원칙 발표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맞아. 네, 74년에.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전 세계의 평화를 평화를 수출한다. 네, 평화를 지키는. 그래서 우리는 네. 핵무기도 안 갖고 무기도 수출하지 않겠어. 근데 뭐 패전국이었으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이었냐라는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각자 도생 시대에 너무 나이브하게 야 우리는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고 무기도 수출하지 않아 만들지도 않을게라고 하는 게 지금 통용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 다극화로 가는 길에 다들 느끼는 그 불안감, 각자 도생, 미국이 없는 세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무기 수입 수출 더 늘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조금 이해는 갔어요. 뭐 동의한다는 아니지만 일단 이해는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죠. 우리 이해는 갔어요. 마지막으로 좀 마칠 시간이 돼서요. 이 경제적인 측면. 일한 경제 협력은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 혹은 한국이 일본과 어떤 협력을 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보적 측면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사실은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경제 협력은 누가 하는 건가요? 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가 협력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경쟁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자동차, 조선, 철강 이거 경쟁해야죠. 반면에 자동차 부품 회사와 완성차 회사 이건 협력해야죠.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업이 협력할 때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없도록 해줘야 돼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불확실성에 해당되는 게 예컨대 돌발 사태. 예를 들어서 뭐 다케시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야 이러면 우리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양국에서 적절히 기업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피해가 안 가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리스크는 뭐가 있냐?
그걸 관리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확률적인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이 지금 있어요. 낮춰야 되는데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데 못 낮추고 있는 게 뭐냐면 라인야오 사태 같은 겁니다. 네. 아. 라인야오 사태는 기본적으로 경제 안보 이슈예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각자 경제 안보의 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월경, 국경을 넘는 데이터에 관한 어떤 협정이 없어요. 없군요. 이걸 네네. 맺어야 돼요. 이게 CPTPP를 맺든 아니면 한일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맺든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됐든 일본에서 하다가 어떤 경제안보 이슈하고 결부가 되면 모든 걸 놓고 쫓겨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요. 네. 그다음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문제도 있습니다. 갑자기 산업 스파이로 몰릴 수도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걸 빨리 양국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이 안보 협력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첨단 산업은 대부분 듀얼 유즈입니다. 네네. 군수와 민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죠. 이중용도. 그렇죠. 네네. 이중 용도예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부분을 조율한다는 얘기는 안보 협력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산업과 군사가 지금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첨단 산업 협력을 하려면 결국은 안보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거고 그것을 우선 시작을 하고 그 위에 뭐 악사가 됐든 더 뭐 진전된 게 됐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한 번씩 한국에 대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너희들 너무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보 협력은 반대죠. 아, 그러네요.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무 급하게 네. 자꾸 보채지 마라. 네. 서로 속도 상황이.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요즘은 경제랑 안보랑 이게 분리해서 말하는 게 힘든 시대가 네네.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오바마 때만 해도 우리 그 전에 이제 기사 쓸 때 뭐 정치, 군사, 뭐 경제 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데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경제 안보가 같은 카테고리가 네네. 됐어요. 그리고 이 안보 안에 경제가 있고 막 이런 상황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산업이 변화하면서 정말 그 듀얼 뉴스 말씀하셨지만 산업이 안보고 안보가 또 산업이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19일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그 숨은 의미와 맥락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어쨌든 교수님이 당초에는 50점 줬던 이 평가가 며칠 지나니까 80점으로 올라왔다라는 것, 그 얘기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셔틀 외교가 진행될 텐데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